네 아버지 숨 넘어가기 전에 이 서류부터 찍어 너희 집 빚 우리 아들한테 떠넘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날 밤 저는 동해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앞 차가운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한평생 부산항 바닷바람을 맞으며 미래포트홀딩스를 일으켜 세운 한대식 회장님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계셨고 병원 밖에서는 회사가 부도 위기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은행, 주주, 변호사, 직원들의 부재중 전화가 끝도 없이 쌓여 있었고 제가 가장 먼저 달려와 주길 바랐던 남편 강태호는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 오말숙 씨가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제가 밥은 먹었는지, 지금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제 무릎 위로 툭 던지더니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집안 망했으면 곱게 망할 것이지. 왜 우리 태호까지 끌고 들어가? 여기 도장 찍어. 이혼 서류야.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강태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숨처럼 믿었던 남편, 아버지가 친아들처럼 아껴주었던 그 남자는 제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이 순간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 저를 버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아주 얇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충격으로 미친 줄 알았는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음이 나와? 이제 너는 회장님 딸도 아니야. 빚더미에 깔린 여자일 뿐이라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제가 여기에 도장을 찍으면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가족이라는 말 하지 않으실 거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가족? 우리 집에 너 같은 파산한 며느리는 처음부터 없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 위에 닿는 소리가 병원 복도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그녀에게 건네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오늘 어머니가 직접 끊으신 이 관계 나중에 절대 다시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전쟁에서 이긴 사람처럼 서류를 낚아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이혼 서류가 제가 강씨 집안을 향해 놓은 첫 번째 덫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방금 저를 파산한 며느리라 부르던 그 여자가 제게 50통 가까이 전화를 걸며 울부짖게 될 거라는 것도요. 하지만 그날 제가 왜 그렇게 침착하게 도장을 찍을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려면 모든 것은 4년 전 부산항의 매서운 바람 속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한지원입니다. 미래포트홀딩스의 외동딸이자 당시에는 재무팀에서 일하던 평범하지 않은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늘 회장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교, 좋은 배경. 누군가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제게 그것은 때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다가오는 남자들 대부분은 제 눈보다 제 배경을 먼저 보았고 제 마음보다 제 아버지의 회사 규모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2021년 3월 부산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처음 강태호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남자가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셌습니다. 제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한 대의 지게차가 급하게 방향을 틀다 적재된 화물이 흔들렸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화물 고정 장치를 잡아냈습니다. 손등이 찢어져 피가 났는데도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건도 사람도 안 다쳤으니까요. 그게 강태호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배경도 없고 제대로 기대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힘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손에서 자란 저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눈빛을 쉽게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강태호는 자신이 고아처럼 자랐다고 했습니다. 따뜻한 밥상 한 번, 명절에 돌아갈 집 한 번,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던 어느 밤, 그는 제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지원 씨, 저는 가족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목이 막혀요.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집이 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어리석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내가 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습니다. 지원아, 가난한 건 흠이 아니다. 하지만 자기 과거를 너무 불쌍하게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불행보다 그 불행을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씀은 예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강태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가진 건 없지만 지원 씨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시면 친아들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외동딸인 제가 울먹이며 손을 잡자 결국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2021년 12월 우리는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광안대교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2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마련해 주셨고 강태호에게 미래포트홀딩스에서 일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강태호는 매일 아침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고 주말이면 함께 골프도 치고 낚시도 다녔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는 성실한 사위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그를 대견해 하시며 항만 장비, 구매 부서로 옮겨 경영 수업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남자를 인정해 주셔서 제 남편을 정말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그런데 결혼 6개월쯤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 기념일을 맞아 집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강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다음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호야, 엄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가족이 없다던 남자에게 엄마라니요. 강태호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가 살아있었대. 아버지도 여동생도 있대. 저는 배신감을 느껴야 할지 축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남편이 드디어 혈육을 찾았다고 생각하니 차마 모질게 굴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부산 외곽의 낡은 식당에서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숙 씨는 강태호를 보자마자 내 새끼라며 달려와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시아버지 강필두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훔쳤고 시누이 강유라는 어색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떠나보냈다고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히 산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태호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안고 우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자꾸만 제 손목의 시계, 테이블 위에 놓인 포르쉐 차키, 그리고 제 가방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어머니의 눈빛이라기보다 예상치 못한 금고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불길함을 느꼈지만 남편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감정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부탁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리가 아프니 병원비를 조금만 도와달라. 시어머니가 겨울 외투가 없으니 하나만 사달라. 시누이가 취직 준비를 해야 하니 학원비를 조금만 보태달라. 저는 기꺼이 해드렸습니다. 남편의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부탁은 곧 요구가 되었고 요구는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살던 집에 곰팡이가 핀다며 해운대 오피스텔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며 1억 9천만 원짜리 수입 세단을 타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강유라는 네일숍을 열겠다며 3억 원을 가져갔지만 석 달 만에 접고 다시 명품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창 모임에 나가려면 체면이 필요하다며 가방을 요구했고 가족 여행이라며 제주, 일본, 싱가포르 여행 비용까지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그들이 가져간 돈은 18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 도와드리는 건 좋아. 하지만 이렇게 계획 없이 계속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회사 돈과 개인 돈은 구분해야 해. 그러자 그는 처음 보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회장 딸이었으니까 모르겠지. 나는 이제야 부모님을 찾았어. 그동안 못해드린 걸 해드리고 싶은데 네가 그걸 돈으로 계산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 제 배경에 대한 열등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도 아버지는 저를 달래셨습니다. 지원아, 태호가 평생 가족 없이 살았다지 않니? 조금 과할 수는 있어도 마음은 이해해보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복이다.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베푼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 넓은 마음을 존경했지만 바로 그 마음이 강태호에게는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2024년 강태호는 항만 장비 구매 담당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도 웃던 사람이 이제는 이탈리아 수트를 입고 고급 시계를 차며 납품업체 대표들이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기대 앉아 말하곤 했습니다. 역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니까. 예전엔 내가 고개 숙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굽신거려. 이게 권력이라는 거야. 저는 그 말투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회사 장부에도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D1 마린 서플라이라는 신생 업체가 반복적으로 거액을 받아갔고 독일산 냉동 물류 장비로 계약된 품목 일부가 이상하게 사양이 낮은 장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제가 묻자 강태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버님 짓이야. 극비 프로젝트라서 재무팀에도 자세히 말 못해. 괜히 파고들지 마.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저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감사팀의 한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녀가 내민 봉투 안에는 강태호가 D1 마린 서플라이라는 유령 회사를 세워 380억 원을 빼돌린 정황, 가짜 세금 계산서, 납품 단가 조작 자료, 그리고 돈 일부가 서혜린이라는 여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혜린,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보았지만 이상하게도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배신이라고요. 저는 그 자료를 들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태호가, 그 아이가. 하지만 서류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강태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안에서 터지는 고함과 책상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강태호는 부인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원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서 벌어다 준 계약이 얼만데요. 저는 제 몫을 가져간 겁니다. 언제까지 사위라고 공짜로 충성만 해야 합니까? 그 말이 끝난 직후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한평생 바다보다 단단해 보였던 분이 너무나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구급차가 도착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버지는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과 회사 비리 의혹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주가는 무너졌고 은행은 대출 회수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협력사들은 계약을 보류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집에는 채권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강태호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시댁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 보증금도 가구도 가전도 모두 제 돈으로 마련해 준 곳이었습니다. 안에서 분명 사람 인기척이 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인터폰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원이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세요. 태호 씨, 여기 있나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다. 망한 집딸이 어디 감히 여길 찾아와? 당장 안 가면 경비 부른다. 저는 인터폰이 끊긴 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가 사준 옷을 입고 제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저를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침내 강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린 것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아버지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당신 때문에 쓰러지신 거잖아. 당장 병원으로 와. 그는 귀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내가 가면 장인어른이 벌떡 일어나기라도 해? 나 지금 회사 살리려고 사람 만나고 있어.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화 좀 그만해.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줄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 서혜린이 있을 거라는 것을요. 전화가 끊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오랜 오른팔인 문재혁 실장님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검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D1 마린 서플라이의 실소유자가 강태호라는 자료, 380억 원의 자금 흐름, 서혜린 명의 계좌, 호텔 출입 사진, 그리고 부산 김해공항에서 두바이로 떠나는 편도 항공권 사본, 출국 날짜는 바로 이틀 뒤였습니다. 강태호는 아버지가 쓰러진 사이 회사가 무너지든 말든 돈을 챙겨 내연녀와 해외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눈물이 멈췄습니다. 너무 아프면 오히려 감정이 얼어붙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이제부터 저 사람을 제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시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들고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를 버린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제게 가장 필요한 칼을 건네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스로 저와 법적으로 남이 되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들이 다시 기어 들어오지 못할 테니까요. 제가 도장을 찍고 시어머니가 사라진 뒤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승호 회장님, 블루앵커 캐피털의 대표이자 18년 전 아버지가 무너져 가던 그의 회사를 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 양, 내 아버지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가 모든 걸 잃고 영도대교 위에 섰을 때 나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해준 사람이 바로 한 회장이었다. 이번엔 내가 그 빚을 갚을 차례다. 미래포트홀딩스의 2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남편도 시댁도 세상도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오래전 심어둔 선의가 기적처럼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백 회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딱 72시간만 비밀로 해주세요. 그들이 제가 정말 끝났다고 믿게 두고 싶습니다. 백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그 72시간이 지나면 너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 며칠 뒤 이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태호는 변호사를 통해 절차를 재촉했고 저는 순순히 응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마주친 그는 아주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아, 사람 일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빚은 열심히 살다 보면 갚아질 거야. 너도 새 출발해. 저는 그 뻔뻔한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당신이 곧 닥칠 일을 잘 견디길 바라. 그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 뒤 아침 9시가 되자 경제뉴스가 일제히 미래포트홀딩스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블루앵커 캐피털 미래포트홀딩스의 200억 원 긴급 투자 확정, 시장은 뒤집혔습니다. 휴지 조각이 될 뻔했던 주가는 급등했고 은행은 대출 회수 방침을 철회했으며 협력사들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사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병실 앞에서 그 뉴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동시에 강태호와 서혜리는 김해공항 출국 심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선글라스, 명품 캐리어, 두바이행 티켓, 그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가져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국 게이트 앞에서 검은 양복의 수사관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강태호는 영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곧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한대식 회장 사위야. 수사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하셨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한 회장님의 사위가 아닙니다. 그 말과 함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뉴스 속보 화면에 끌려가는 강태호의 얼굴이 떴고 저는 병실 TV 앞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숙, 시어머니였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거의 50통 가까이 전화를 걸어온 뒤에야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 지원아, 이게 무슨 일이니? 우리 태호가 왜 잡혀가? 네가 좀 말해봐. 너희 아버지한테 말해서
합의 좀 해줘.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 저는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파산한 며느리는 없다고. 그녀는 곧바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노망이 나서 그랬어. 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 번만.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해운대 오피스텔, 시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차, 유라 씨가 쓰던 카드, 전부 제 명의입니다. 일주일 안에 비우세요. 이제 남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불법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독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도 스마트 콜드체인 허브 현장 소장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미래포트 홀딩스의 미래가 걸린 초대형 냉동 물류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안전 점검 중 핵심 냉각 설비와 압력 밸브가 계약서에 적힌 독일산 정품이 아니라 기준 미달 저가 장비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정률은 이미 68%. 그대로 두면 언젠가 압력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공개하면 최소 850억 원을 들여 뜯어 고쳐야 했습니다. 회사는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태호는 돈을 훔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까지 담보로 잡고 자기 욕심을 채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에게 붙잡혀도 악을 쓰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낡은 검은 수첩과 계약서 원본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이거 보이지? 우리 태호가 꼼꼼하게도 적어놨더라. 어느 현장에 어떤 장비를 바꿔 넣었는지,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 다 있어. 이게 내일 아침 기자들한테 가면 너희 회사는 끝이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270억 원 현금으로, 그리고 우리 태호 합의서써. 안 그러면 너희 회사가 안전불량 기업으로 박살나는 꼴을 보게 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물류업계 익명 게시판에 일부 자료를 흘려 여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불안한 말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포트 또 문제야? 저기 냉동센터 계약한 업체들 괜찮나? 주식 팔아야 하나? 시어머니는 휴대폰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맛보기야. 오늘 밤 7시까지 돈 가져와. 늦으면 본게임 시작이야. 그날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밤새 고민했습니다. 돈을 주면 범죄자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숨기면 사람들의 안전을 팔아넘기는 것입니다. 공개하면 회사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겨우 의식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 충격을 감당하실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최성일. 그는 몇 달 전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싶다는 요청서를 보냈다가 강태호에게 거절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발적으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협박당한 것이라면 자기 방어를 위해 증거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문재혁 실장님과 함께 김해 외곽의 작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성일 대표는 이미 뉴스 때문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저는 그의 앞을 막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강태호가 구치소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모든 건 최 대표님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협박당했을 뿐이라고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이 먼저 싸구려 장비 넣자고 했어요. 내가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안 하면 거래 끊고 업계에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무실 구석 금고를 열고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안전 규정 따지지 말고 싼 걸로 넣어. 걸리면 내가 위에서 막아. 네가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미래포트랑 거래 못할 줄 알아.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겁에 질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졌어요. 돈 준비할게요. 오늘 저녁 7시 마린시티에 있는 대게집 룸으로 오세요. 대신 수첩이랑 계약서 원본 전부 가져오셔야 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웃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며느리는 시어머니 손바닥 못 벗어나는 법이야. 저녁 7시 저는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약속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270억 원이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묶은 폐신문지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시켜놓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돈은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자료 먼저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물건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드릴 순 없죠. 그녀는 투덜거리면서도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검은 수첩과 계약서 원본을 꺼냈습니다. 제가 그것이 진짜인지 확인한 순간 방문 쪽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문이 벌컥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말숙 씨, 공갈 협박 및 증거 은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가방을 잡아당겼고 지퍼가 열리며 신문지 뭉치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은?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나한테 함정을 파? 저는 바닥에 흩어진 신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셨잖아요. 저는 신문지로 돌려드린 것뿐이에요. 형사들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저주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선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잡았다고 해서 결함 장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은 조용히 수습하자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손실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한 끝에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 앞에 선 저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래포트홀딩스는 영도 스마트 콜드체인 허브 프로젝트에서 과거 담당자의 비리로 인한 중대한 장비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부 감사로 선제 확인되었으며 저희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해당 구역을 전면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공하겠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상 손실이 얼마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소 850억 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처음엔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주가는 잠시 흔들렸고 일부 언론은 미래포트가 끝났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여론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고가 터지기 전에 스스로 밝히는 기업은 드물다고,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을 택한 회사라면 오히려 믿을 수 있다고. 백승호 회장님은 추가 지원을 발표했고 협력사들은 다시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미래포트홀딩스는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강태호는 그 모든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뇌물수수, 안전규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해외 도피 시도까지 그는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혜린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말숙 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비워졌고 차는 회수되었고 신우이 강유라는 빚을 피해 사라졌습니다. 몇 달 뒤 영도 프로젝트 재착공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로비에서 낡은 옷을 입고 경비원과 신랑이 하는 한 노파를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초췌했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말숙 씨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원아, 내가 잘못했다. 밥만 먹여줘. 청소라도 할게. 나 갈 데가 없어. 예전 같았다면 저는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얼굴 뒤에 숨은 탐욕을, 가족이라는 말로 사람을 갉아먹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정중히 모셔나가 주세요.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래도 내가 내 시험이었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뒤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난 인연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아버지는 기적처럼 회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회사 강당에 들어오시던 날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평생 너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엔 네가 아빠와 회사를 지켰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의 외동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포트홀딩스를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 제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뒤 백승호 회장님은 제게 그의 아들 백민준 본부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상처를 호기심으로 묻지 않았고 제 과거를 약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원 씨를 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구하신 분이니까요. 다만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싶어질 때 옆에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인지 아니면 그저 봄바람 같은 위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 옥상에 올라 부산항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 항구, 멀리 반짝이는 광안대교, 그리고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들의 조용한 불빛. 한때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시댁에게 버림받고 아버지마저 잃을 뻔했던 그 병원 복도에서 제 인생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끝난 것은 제 인생이 아니라 저를 갉아먹던 거짓된 관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 서류로만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곁에 남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결국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무너져 계신가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족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가장 아픈 순간에 손을 놓아버려서 혼자라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너지는 순간이 끝은 아닙니다. 때로는 바로 그 바닥에서 우리가 진짜로 버려야 할 사람과 끝까지 지켜야 할 나 자신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잊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난 빈자리에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지원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바로 제가 저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